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겠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맥락이 있는 걸까요? 어제 국회에서 보였던 모습 기사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에 대화가 들어가 있죠. 국회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대통령이 하셨다는 건 그런 워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워딩은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가리킨 겁니다. 뭔가 지적을 한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당청 국회 운영위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뭔가 좀 다른 목소리들을 냈다. 청와대 2인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2인자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 원내대표가 황급히 뭔가를 수위 조절하는 분위기였다. 그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유영민 실장, 속도 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제 언론에 포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사실 이 속도 조절 얘기가 시작이 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역시 뭔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을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그 대목, 며칠 지났습니다. 그 대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착 그리고 능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른바 수사청을 별도로 세우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의 검찰 역할을 많이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 뭐 이런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사항에 나온 건데 뭔가 안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뭐 수사, 반부패 수사 능력이 낮아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생각은 뭔가 검찰 개혁을 가긴 가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다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요. 실장님,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저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국회 출석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거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속도 조절이란 표현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꼭 그 표현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지 못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고 기사로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뭐 때로는 친문 적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은요. 반기다.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뜻의 반기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레임덕 이렇게 좀 이 기사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요. 김경수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한 건지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 과정이 있었던 일인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의 청와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결정하는 건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든.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죠. 저 얘기가 이렇게 기사로 달아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사에 밑줄이 증거 있어요. 여기 보면 정청래 의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목소리를 요즘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지났다.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국회를 각각 얘기한 거예요.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정근택 전 부위원장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 본인은 어쨌든 그 유영민 실장과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신현수석이 있을 때 그 안에 배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영민 실장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워딩 없었잖아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 관심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 이상 김태년 원내대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시간으로 그 중계방송을 보고 있던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뭐 이분이 사실 거짓말을 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은 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는 걸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들은 걸 안 들었다고 하기는 쉽죠. 근데 없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솔직히 더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여건이 굉장히 곤란하겠지만은 유영민 실장이 말한 대로 만약에 속도 조절이라는 걸 대통령이 언급하셨다라는 걸 확인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당이 그 말을 안 듣는 거는 레임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레임덕의 정의에 가까운 것일 테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대해 가지고 예. 그 지지층에게 장사하는 맛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인사가 친박파리, 진박파리 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에게 그 어떤 그 극성 지지층에서 따라오는 표가 있다는 걸 감지한 뒤로 예. 그다음은 별거 다 했어요. 내가 진박이요, 진실한 사람들이요, 별걸 다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이라는 네 글자를 얼마나 세게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 코어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예상대로 3월 달에 퇴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당권 주자로 뛸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계산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에서 가고 있는 검찰 개혁 속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이미 손을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보면은 왜냐하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6개 범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의원들끼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달려나가다 보니까 조국 장관마저도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당의 어쨌든 그 굉장히 강경파에 지금 이제 정권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레임덕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근택 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정상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아마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 얘기나 아니면 뭐 정청래 의원 얘기나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대통령의 의중, 워딩이 뭐냐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따라대느냐 저는 그 상황 자체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 입법부 역할과 행정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 행정부라는 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계속 뭐
대통령 뭐 청와대 눈치 본다 아니면 뭐 국회가 뭐 청와대 출장 소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법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뭐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일단 집행하는 게 우선이고 저는 아마 여기에는 아마 신년수 수석의 약간 의중도 실렸을 것이다. 그리고 신년수 수석의 입장도 좀 고려할 것이다. 지금 두 가지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어쨌든 이걸 좀 제도를 정착시키고 예.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축소되면 안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측 약간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약간 신년수 수석을 약간 배려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큰 방향에서 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요 방향은 사실은 크게 정해진 거고요. 예. 그걸 사실은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소속을 뭐 법무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돼 온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영장 청구권은 안 주는 방향으로. 소속은 법무부라는 방향으로. 시기는 뭐 한 6월경에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틀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자꾸 뭐 레임덕의 전조다 아니면 뭐 당청 간에 예. 뭐 따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경수사권뿐만 아니라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방향은 사실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언제 할 거냐? 이게 2022년에 할 건지 21년에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됐던 예. 거라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따라서 이런 모습 자체가 보인 게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낯설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창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꿈보다 해명 아닌가 해몽이 더 많다라고 해명이 생각이 더 들어요. 많다. 이게 논란이 시작된 그 장소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예. 박범계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한 말이에요. 자, 그럼 임명장을 주는 대통령의 입장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부의 장관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검경 수사권 1차 분리가 됐고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예. 그 시스템 바뀐 시스템을 갖다가 잘 안착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얘기를 보면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속도 조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당대표한테 했다. 그럼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문구만 딱 따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여당과의 속도 조절의 차이니 뭐 레임덕이니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거야말로 꿈보다 해몽이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왜 이게 속도 조절 표현을 안 썼지만 속도 조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전 유영민 실장이 예. 능숙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고 유영민 실장이 발탁된 이유는 사실 그린 뉴딜 임기 마지막 차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이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실장으로 왔는데 이 부분이 본인의 이제 소위 말하면 전공 분야가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나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본인의 느낌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맥락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지막 해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까지 해온 거를 갖다가 좀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내가 떠나더라도 이게 좀 굳어졌으라는 마음이 더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왕 시작한 개혁이니까 드라이버를 좀 끝까지 밀고 갔으면 하는 입장 예.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좀 보셨네요. 윤 대표님,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을 예. 지난번 비서실장은 노영민이잖아요. 예. 이름이 똑같잖아요, 영민이.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영민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영민은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국회의원들하고 뭐 일단 싸우자는 자세였어요. 약간 언쟁이 계속 있었죠. 인파이터 뭔가 화난 얼굴로 싸우자는 자세였는데 예. 유영민 비서실장은 미국 청문회처럼 뭐 듣고 얘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 그런 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싶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 임명식 때 들은 얘기인데 예. 비서실장이 거기 배석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 거짓말이겠어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깊이 준 거죠. 그래서 22일 날 박범계 장관이 국회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수사권 조정, 속도 조절 얘기 정착될 때까지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했지만 정착될 때까지 정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말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분위기가 바뀐 게 23일 날 철험회라고 있어요. 철험회. 초선 강경파들 의원 모임에. 예.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거기 공청회 참여한 사람은 서초동 검찰청을 건물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빨리 방향을 좀 바꿔서 어제도 대전 가서 그 속도 조절 아니다. 계획대로 빨리 한다. 나는
그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나는 여당 의원의 하나다. 그렇죠. 당 여당 뜻에 소속 따른다 의원이다. 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해서 됩니까? 어. 법무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생각이 잘못했으면 앞에서 끌어가야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한 게 청와대의 대통령 뜻은 좀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말 안 듣고 지금 중수처법을 강행한다.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제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다고 보고 거기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황하니까 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선 의원들 강경파 당내에 끌려다니는 여권의 모습하고 예. 또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 이쪽은 좀 다른 결을 달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2의 유영민 비서실장이다. 예? 유영민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제2의 그 신민정수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좀 봤고 아주 저는 합리적으로 어제 대화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희망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 쏙 소개해드렸죠. 어제 국회 모습 그리고 이제 측근의 어떤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꿈보다 해몽이다. 언론들이 해몽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아니다. 이거는 여당 내 강경파가 뭔가 끌고 가고 청와대가 좀 약간 딸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분명히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정말 나쁜 사람. 이거는 회의 중에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당정청에서 소상공인들 힘든데 재정 걱정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총리 청거했던 홍 면전에서 비판했다. 그리고 홍을 두둔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겐 애국 혼자서 하나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뭔가 지적 비난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 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 좀 들으셨어요? 이 상황 좀 미리?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논란은 계속 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니 지금 손실보상 얘기도 나온다. 우리 손실보상 얘기 나올 때는 뭐 100조니 200조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마 네. 손실보상은 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용인 우리 뭐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 만나 보면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맨날 예산 타령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사실 손실보상은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영업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그 추정된 이익이라든지 어쨌든 그 매출액에 상당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논의 자체가 뭐 재정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어차피 정부에서 뭔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저는 그러니까 이 필요하다고 봐요. 반대하는 정부를 그러면 현근택 전 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정부를 혼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잘못된 약간 생각을 하고 압박하는 있다.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뭐 지금 우리 기재부라는 게 보면 계속 재정 안정성, 예. 뭐 예산 문제, 뭐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마찬가지로 사실은 재정은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새로운 뭐 경제 이론도 나올 정도로 어찌 예. 보면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뭐 재정 당국에도 좀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요, 저는 아마 이 현재 상태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안 하면 헌재에서도 위헌 날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없어서 재판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만 이게 만약에 위헌이 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 아마 수백조 들어갈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안 줄 수 없는 돈인데 그거를 마치 재정 당국에서 우리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뭐 당연히 소상공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하고 이제 이준석 전 최고 지금 반응께 다 요청하셨어요. 먼저 윤 대표님.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저런 말을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 부총리가에 대해서 우선은 감정적이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어디 도둑질했습니까? 강도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나라 예산 잘 쓰자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또 논리가 없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선별 지원하고 예. 보편 지원하고 같이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어려운 유통, 식당 뭐 이런 데 지원, 자영업 지원 해주면서 전 국민한테 나눠준 거 2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12조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게 20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데 전 국민 또 어떻게 또 나눠줍니까? 진짜 어려운데 일본만 해도요. 2천만 원씩 그냥 쏴줬대요. 제가 아는 사람 일본에서 조그만한 식당 하는데 예? 식당들 전 국민보다 식당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데부터 주는 게 홍남기 부총리 말이 맞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자기 말에 고분고분 안 했다고 저런 말하는 거 저는 이낙연 그 당 대표가 예. 요새 대선 적합도 조사가 예. 왜 이재명 지사한테 자꾸 저렇게 떨어지는지 저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소명에 대해서 철학, 비전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경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의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뭘 보여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이다. 물론 홍 부총리가 이낙연 대표가 총리할 때 밑에 국무조정지사 자기 부하했어요. 예. 그리고 홍 부총리는 그동안에 계속 지기만 했잖아요. 8패 1승을 했어요. 8패 1승. 근데 유일한 1승이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이거 선별 지원, 보편 지원 동시에 하는 거 문제 있다. 요거 하나 딱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편들어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보편 지원 좀 늦추자. 그때 가서 하자. 뭐 이랬잖아요. 국민 사기 진작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좀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요새 되는 건 없고 자꾸 좀 화가 나서 그런 말 한 건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은 예. 홍 부총리를 동네 바보형으로 알지 않으면 저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박사교 교수 이 순서로 질문 바로게 드릴 텐데 이게 이 앞에서 봤지만 앞에서 이제 어떤 여당의 어떤 주도권 뭐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이것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준석? 저는 여당 이전에 이낙연 대표는 예. 본인의 정치 일정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아, 이 모습에서요. 4월 달에 4월 7일에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은 뒤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향배가 갈리는 사람은 민주당의 그 후보로 나올 사람하고 이낙연 대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표로서의 짧은 임기를 평가받는 중간고사적 성격이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수단이든 써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여럿 있지만은 과거에 11월에 관훈 토론 할 때 보면은 그때 부동산 문제 언급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뭐 내용 보면 뭐 호텔 매입해가지고 전월세 주겠다 이런 것들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때 반응 싸늘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내가 얘기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근데 돈 준다고 할 때는 다 언론이 받아 쓰더라. 이거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아젠다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역시 대선을 겨냥을 했다, 의식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까 제가 핸드폰 요금 2만 원 지원 얘기했는데 예. 그 정책 실제로 입안했다고 홍보했던 사람이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차감 형식으로 지원했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핸드폰 요금에서 2만 원이 깎여가지고 청구해서 나온 겁니다. 받은 줄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결국에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또 보면은 자, 보편 지급을 언젠간 하자는 얘기가 이제 여당의 중론인데 예. 지금 시점에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그게 포함돼가지고 가게 되면은 같은 돈이라도 이낙연표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그래가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대통령께서 한번 틀었던 게 뭐냐면은 예. 재난지원금 지금 안 되니까 치우고 나중에 코로나 극복되면은 내가 위로금이라는 걸 줄게 이랬어요. 이게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돈은 어차피 같은 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누구 표 예산이냐, 누구 표 지원이냐를 붙이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 과거 생각해 보시면 그 처음에 재난지원금 줄 때 김경수 지사가 치고 나와가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김경수 지사의 브랜드가 됐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이제 사실 누구 건지도 모르는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위로금이라는 또 새로운 돈 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지지율 상승하고 할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저러는 거는 저분은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의식했다. 지금 약간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뭐 대선, 뭐 보궐선거 이런 거에 의식이 여기 언뜻 보인다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박창환 교수님. 저는 동아일보의 저 인용문 자체 있잖아요. 인용문 자체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봐요. 어떤 맥락에서 왜 얘기했는지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예를 들어 그것이 만약에 중계가 됐다 그러면은 저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말만 따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 혼자 애국하냐 이런 말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고 이 자극적인 말을 갖다가 누가 전했는지도 또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도 없이 그냥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따다가 갖다 놓은 거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걸 연상시키기 똑같은 말을 그냥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와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일지를 내는 거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 말만 따가지고 어떤 있다. 상황도 없이 그걸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둘 사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지금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 지금 힘든데 왜 자꾸 돈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만 하십니까?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급한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거 무시하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걸 옆에서 두둔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에게는 아니 자꾸 뭐 애국 돈 얘기 뭐 아껴 쓴 얘기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애국하시니까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갈 것 같아요. 지금 맥락을 전체적인 기사의 맥락을 보면요. 그 와중에 이런 이 내용이 알려졌고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무택 좀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끝나고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와도 이 논란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라는 건 항상 지역이나 자기 지역구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찾아가는 데가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왜 빨리 안 주냐.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희도 이제 당대표가 바뀌는데요. 바뀌어도 이 논란은 될 겁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들이 대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재정당국은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재정 안전성을 생각하죠. 근데 이 논란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만 벌어지는 우리나라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또 선거 앞두고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사실은 정치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과 재정 안정성을 생각하는 관료들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이다라고 보고 저는 뭐 이 논란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약간 뭐 상대방 자극할 수 있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어떤 자기의 의견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당에서 뭔가 이렇게 당의 생각, 당의 뜻을 강하게 뭔가 관철을 시키려는 듯한 모습이 좀 잇따라 나타난 모습 중에 이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